아, 내가 쓴 서류를 보고 면접까지 이어진다. 내 서류 안에 농업에 대한 자세가 잘 묻어나야 된다. 내 서류 안에 내가 영농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잘 묻어나야 된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신청 절차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신청을 하는 과정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스스로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걸 통해서 또는 지자체나 시군에 이렇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조건인데 가능하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신청 자격이 된다, 요건을 확인했더니 내가 된다, 그러면 필요한 문서를 확보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어느 지자체로 갈지를 정한 다음에 그 지자체를 선택을 하는 난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에 접수를 하다 보면 내가 전라북도 남원시로 할지 전라남도 광양시로 할지 선택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을 할 때는 이게 제가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작목을 키울지를 반드시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남원시로 간다, 이걸 정하는 건 중요한데 내가 어떤 작목을 하기 때문에 남원시로 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광양시로 간다라고 하면 내가 이 작목을 하니까 광양시로 가는 거여야만 적절하게 내가 진로를 잘 정한 거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때 수능 보고 대학교 가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어울리는 과를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키우고자 하는 작목하고 관련이 있는 지자체로 가야 돼요. 내가 규를 할 건데 강원도 횡성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제주도로 가요. 그렇죠. 제주도로 가야죠. 그런 것처럼. 수산물이 되는 지역 쪽으로 가는 네. 거죠. 자기 작목. 네. 그런데 대다수 지역을 별로 의미 없게 고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농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서 접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농 계획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냐.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거를 작성해서 첨부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증빙 서류들, 나는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증빙 서류들을 잘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서류들을 접수를 해주시면 1차적으로 시, 군, 구에서 서류 심사를 해요. 근데 서류 심사를 할 때 물론 시군구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절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지금 정해놓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아요. 평균 4명의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평균 내서 순위를 이렇게 매겨줘요. 그리고 그 중에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환산 점수로 명부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심사위원 4명이 심사를 했는데 60점 이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환산 기준이 있거든요. 그 환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떨어진 거죠. 그거를 이제 환산 점수로 매기고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먼저 점수가 높은 사람을 위로 올리고, 두 번째로는 경력이 짧은 사람을 올려요. 그래서 50%는 점수가 높은 사람, 50%는 경력이 짧은 사람. 이왕이면 내가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으면 위로 올라가겠지만 내가 점수가 애매한데 경력이 짧은 사람이 나랑 그 점수가 비슷하다, 그러면 경력이 짧은 사람이 더 위로 올라간다. 네.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정착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경력이 짧은 사람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농사 지어보면 아시지만 경력이 많든 적든 다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 근데 누군가 이제 선정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내가 경력이 좀 많은 경우라면 내가 한 2년 차나 3년 차라고 생각이 되시면 조금 더 서류를 잘 보완하셔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그 서류 작성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면, 아까 바우처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평균 3년 동안 월 100만 원씩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연차별로 다르다. 1년 차에는 110만 원씩이니까 3,600만 원이고, 2년 차에는 100만 원씩이고, 3년 차에는 90만 원씩이거든요. 요거를 좀 계산을 해놓은 게 표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1년 차부터 시작한 사람은 3년 동안 3,600을 받고, 2년 차에 시작한 사람은 2,280만 원을 받게 되고, 3년 차 1년 동안 받는 사람은 1,080만 원을 받으니까 내가 연차에 따라서 이 지원하는 바우처 혜택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표로 보시면 한 번에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체를 먼저 등록하지 말고 이 제도에 합격을 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는 게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두 번째로
분명히 이 바우처는 농업에 도움이 되라고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거 또는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내가 반지가 필요해서 반지를 사러 간다거나 여자친구에게 목걸이를 사러 간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절한 사용 용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급 방법은 농협에 가셔서 청년농업 희망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거기에 매달 바우처가 입금이 된다.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된다. 현금으로 그러니까 출금은 안 돼요. 예, 결제만 다 되거든요. 쓸 수 있는 제한되어 있거나 귀금속 또는 이게 그 사치성과 관련돼 있는 술집 이런 데 안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과 관련돼 있고 실생활과 관련돼 있는 마트 이런 곳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농립사업정보 시스템, 여러분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서 주기별로 분기별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연 4회 신청하시면 3개월 단위로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융자 사업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간단하게 하고 가야 될지 깊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융자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는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 규모가 연간 5,4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 기간도 지금 이렇게 유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당연히 이 제도에 합격하신 분들. 세 번째로 대출 기간은 선정 후 5년 동안. 그럼 내가 2025년에 선정이 됐으면 올해 포함해서 5년 동안 융자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융자는 대출 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대당 최대 5억 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3억 원까지는 조금 편하게 받으실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게 편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이 넘어가는 그 금액은 굉장히 까다롭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을 세울 때 5억 원이 가능하니까 다 5억 원으로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3억 원 정도로 세우시고 플러스 2억 원은 추가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고정 1.5%를 선택하셔도 되고 변동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지금같이 힘든 때는 변동을 선택하시면 정말 어렵겠죠. 근데 예전에 금리가 정말 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변동을 선택한 사람도 좀 간혹 있었다. 그리고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예요. 제가 3년 거치 7년 상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혜택인 건 확실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조건으로 내가 다 실행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불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나의 신용 조건도 그렇고, 내가 농협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농협에 가면 더러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농협에 가서 내 조건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담보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농협에서. 그러니까 담보가 있는 사람과 담보가 없는 사람의 대출 한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 옆에 있는 친구는 5억을 다 받았다는데 왜 나는 2억밖에 안 됩니까? 그럼 분명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전에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땅을 사는 경우에는 대출이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농지를 사는 경우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설을 올리려고 한다. 근데 이 시설이 건물로 인정되는 시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사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니까 자금이 좀 더 잘 나오겠죠. 그런데 비닐하우스다. 그럼 이게 담보 가치가 사실 없어요. 그러면 대출을 할 때 농협에서 조금 더 까다롭게 대출을 해줄 거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선정자까지는 본인이 필요할 때 본인이 다 5억 원 한도 안에서 수시 신청이 다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심사를 해요. 그래서 융자 심사 대상 심사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본인이 신청을 해서 융자 신청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농협 가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생겼다. 까다로워서. 네,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유튜브 더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농림부에서 이거를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예산 소진이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2025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서류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서류를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신용도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연체가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신용도가 굉장히 낮다거나 이러면 농협에서 신용도가 너무 낮은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그 농심보라고 하는 곳에서 보증을 서주지만 그래도 그 보증 외에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그 재무 상태가 조금 별로 이렇게 우수하지 못하면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담보를 좀 가져오세요. 근데 그 담보가 없으니까 청년 농업인인 건데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농협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 없고 청년 농업인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이 사업에 신청을 한 건데 이 사업에서도 담보를 달라고 하면 조금 억울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같은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의 편인데 그래도 어쨌든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기준을 사전에 좀 알아보시고 최대한 대출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까지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5년 거치 20년 상환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자도 싸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농협에 좀 이야기를 해서 물어봐야 된다. 내가 이 5억을 다 쓸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어렵다. 그리고 농협별로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한 군데 농협만 가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 군데 다 가보셔도 되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읍이나 면에서 농사를 지으면 읍면별로 농협이 있잖아요. 그 지역 농협만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시에 있는 농협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농협은행 이용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출자금을 내고 가입되어 있는 농협을 이용하면 조금 더 혜택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역 농협을 이용하는 거지 거기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 농협에서 나를 너무 이렇게 홀대한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다른 농협도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시고 조건을 알아보시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심사는 농심보라는 곳에서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농심보로 다 올라가기는 한다. 네, 이렇게 하면 농협마다 나를 홀대하는 건 아니고 결국 농심보에서 하는 건데 조금 조건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농협에 가셔서 상담 한번 꼭 받아보세요. 네, 그래서 융자 사업은 신용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일단 중요하고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담보가 있는 고신용 대출자, 담보가 없는 저신용 대출자 이렇게 표에다가 제가 지금 나타내 본 건데 이런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농심보에서 보증을 95%까지 해줘도 개인 신용 5%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이 신청을 해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담보 같은 문제도 질문이 이제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걸 제가 저는 농협 직원이 아닌데 농심보 직원이 아닌데 명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나는 담보가 없는데 부모님은 담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 소유의 뭐 땅이 있다던가 또는 건물이 있다. 그럼 부모님 건물이나 부모님 땅을 담보로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도. 근데 이게 부모님 땅이나 건물을 담보로 잡힌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부모님 것도 담보로 잡아준다. 담보적인 측면만 일단 농협에서는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연대보증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보증서 주는 거는 안 되고 담보가 있어야 돼요. 담보. 무조건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땅, 네, 건물이나 땅, 뭐 예금 이런 건 안 되고 무조건 실체가 있는 거 그거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좀 있는 경우는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기반이 있는 친구들은 좀 다르구나.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정평가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신청을 하면 시, 군, 구에서 평가심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그 점수를 계산해서 마지막에 이제
검증 기간에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한 번 더 검증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점수가 높은 친구들 위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선정자들부터는 자금 배정 신청을 해야 되고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된다. 네, 과정은 이렇다. 그러니까 시군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한 번 더 받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못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융자금 대출은 상반기 대출하고 하반기 대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대출은 끝났고 하반기 대출 신청자들을 아마 또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된다. 그래서 1년에 2번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1년에 2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융자금 대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의무사항이 있어요. 근데 의무사항은 대부분 다 지키실 거예요. 뭐 당연한 건데 의무교육, 그래서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으로 나눠서 필수교육은 반드시 국가에서 받으라고 해놓은 거고 선택교육은 어떤 교육이든 일정량의 교육은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에 가입하셔야 되고 경영장부를 기록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영농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내셔야 되고 전업적으로 독립된 영농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조건은 지금 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업에만 종사할 수 있게끔 묶어놨어요.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게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농업인들이 이렇게 작물이 들어있지 않은 시기에는 벌이가 좀 시원치 않으니 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줘라 라고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여러 차례에 의해서 이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최종적으로 이 제약 자체가 사라지는 걸로 일단 장관님하고 이야기가 된 걸로 아는데 아직 공문으로 내려온 바는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기간이 차감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도 있고 또는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의무사항들은 잘 지키실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교육을 1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가 된다거나 지원금이 차감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내가 다른 일을 예전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사대보험이 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전업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원금을 다 환수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좀 잘 지켜야 되는구나. 국가에서 주기별로 다 확인을 하니까 내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구나. 교육이나 경영일지 같은 거 잘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